7장 2절 2차 형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형식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본 뒤에 관련된 예문들과 또한 이 절의 가장 중요한 정리가 주축 정리입니다. 주축 정리는 또 어떤 정리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형식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Rn 공간상에 속하는 어떤 벡터를 X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N차 정사각행렬이면서 동시에 대칭행렬은 우리 앞에서 정의했었습니다. A 트랜스포즈가 A와 같은 행렬을 우리가 대칭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행렬 A가 대칭행렬이었을 때 X 트랜스포즈 AX를 우리는 2차 형식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N차의 대칭행렬을 2차 형식의 행렬이다 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의 자체가 X 트랜스포즈 AX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쿼드러틱의 이니셜을 따서 QX 이렇게 해서 써서 표시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왜 2차 형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X가 2x1 매트릭스로 되어 있네요. 즉 R2 안에 있는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2 안에 있는, R2니까 평면상에 있는 벡터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일반적으로 Rn 공간상의 벡터를 가지고 약속을 했지만 보통 R2나 또는 R3, 현실적으로 그 R2나 R3에 있는 벡터를 갖고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2 안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렬과 이와 같은 행렬들에 대해서 각각 2차 형식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A번에 있는 행렬은 주 대각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행렬을 우리는 대각행렬이라 하고요. 얘는 주대각선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죠? 얘도 주대각선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으니까 둘 다 대칭행렬인데 특히 A는 대칭행렬 중에서 특수한 경우인 대각행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각행렬이 주어졌을 때와 대칭행렬이 주어졌을 때 2차 형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A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X를 이렇게 행렬을 표시할 때 이렇게 대괄호나 또는 괄호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X1, X2 그리고 행렬 A가 4, 0, 0,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1, X2인데요. 자,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면 4X1, 여기는 3X2예요. 자, 이제 얘는 1/2 매트릭스, 얘는 2/2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1/2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은 하나고 열이 두 개인 이런 행렬이 됐고요. 이제 뒤에 X1, X2를 마저 계산하면 행렬 계산하니까 4X1의 제곱 플러스 3X2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한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잘 보면 왜 2차 형식이라 말을 했는지를 이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X1에 제곱이 있고요. X2에도 제곱이 있으니까 각각의 항이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즉 2차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한 형태는 이와 같은 2차식이 나타난다는 뜻에서 2차 형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X1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X2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X1의 제곱 앞에 개수 4는 모양을 보면 이 행렬 A에 바로 일행일렬의 원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2의 제곱 앞에 개수 3은 이행이열의 원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걸 기억하기 쉽게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X1의 제곱은 X1, X1으로 X2의 제곱은 X2, X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요. 바로 이 첨자를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1, 다시 말해서 일행일렬의 원소라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행렬을 표시할 때 A11, A12, A21, A22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1은 일행일렬의 원소가 4구나 라고 기억해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둘로 쪼개놓고 생각하면 2, 이행이열의 원소가 3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1, 2, 1 이런 게 없다는 얘기는 1, 2 앞에 개수가 0, 2, 1 앞에 개수도 0이었다는 뜻이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0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A번의 이 행렬이 대각행렬이었었는데요. 대각행렬을 보니까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얘하고 얘는 각각 X1, X2 앞에 개수가 0이었다는 뜻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x2, x1 앞에 개수가 역시 0이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들의 1차식의 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자들의 거듭 조금만 나와 있잖아요.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이 1차식의 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대각행렬이라면 이런 성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각행렬이 아니라 대칭행렬이 됐다면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B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합니다. X1, X2 행렬 A의 모양이 3,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7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여기가 X1, X2입니다. 앞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행렬 계산하니까 얘네들은 3X1 마이너스 2X2가 자 이제 1/2 매트릭스에 의해도 그러니까 일행 1열의 원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렬 역시 계산하면 일행 2열의 원소는 마이너스 2X1 플러스 7X2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X1, X2예요. 역시 행렬의 곱을 계산하니까 x1을 먼저 쓰겠습니다. x1, 3x1 마이너스 2x2 그리고 x2를 먼저 쓸게요. x2 마이너스 2x1 플러스 7x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들을 다 전개해 보겠습니다. 3x1 이렇게 바로 제곱을 쓰지 않고 일부러 한 번 더 써볼게요. x1, x1 마이너스 2 x1, x2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고 x2, x1 원래 곱이니까 교환이 가능한데요. 일부러 일단 한번 이렇게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7 그리고 x2 제곱이라 쓰지 않고 일단 x2, x2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원리대로 1, 1, 1, 2, 2, 1, 2, 2 다시 말해서 1행 1열의 원소가 3인지 1행 2열의 원소가 마이너스 2가 되는지 2행 1열의 원소가 마이너스 2가 되는지 2행 2열의 원소가 7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1, 1, 1행 1열의 원소가 3인지 확인해 보니까 맞네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2, 2 자 2행 2열의 원소가 7이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1, 2 1행 2열의 원소가 마이너스 2 맞네요. 그리고 2, 1 2행 1열의 원소가 마이너스 2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대로 항상 배열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3x1의 제곱 마이너스 이건 곱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2배 x1 x2 마이너스 2배 x1 x2니까 마이너스 4배 x1 x2라고 쓸 수 있고요. 플러스 7 x2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전히 2차 형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2차식이 나타나죠. 2차식이 나타나고 이게 1차식인데요 할지 몰라도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에 대해서는요. 지수를 더해버리면 차수가 나와요. 그래서 x1과 x2의 곱은 1승 각각의 1승 1승이니까 합하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2차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들이 다 2차식이 들어있는 형태로 표현됐다는 뜻에서 그래서 얘를 역시 2차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왜 2차 형식이라는 말을 붙였는지를 이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2차 형식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기 각각의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의 원소가 어떤 모양인지도 알게 됐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을 때 x1의 제곱은 1행 1열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 x2의 제곱은 2행 2열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숫자는 원래 이거 합쳐져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행 2열의 원소는 이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들 1차식의 곱 앞에 개수의 반을 1행렬에다 쓰고 이 행렬이 항상 대체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마주보는 것도 동일하게 쓰면 됩니다. 즉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 값이라고 기억해 두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2차 형식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얘를 직접 계산해 봤었는데요. 이제 거꾸로 이렇게 2차 형식이 주어져 있을 때 행렬로 표현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조금 전에 했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제 2번에 주어진 식을 X 트랜스포즈 AX로 나타내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모양을 잘 볼까요? 조금 전에 했던 것은 X라는 벡터가 첨자가 1, 2 두 개만 나온 걸로 봐서 R2 안에 있는 벡터였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X1, X2, X3 세 개가 있으니까 R3의 벡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X
벡터가 열 벡터로 되어 있는데 이건 트랜스포즈니까 x1, x2, x3 일행 3열. 행은 하나고 열이 3개인 이렇게 되는 행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x1, x2, x3.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행렬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까요? 앞서 설명했던 원리대로 한다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 x1의 제곱은 일행 1열의 원소가 5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2의 제곱 앞에 개수는 x2의 제곱 앞에 개수니까 2행 2열의 원소가 3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x3의 제곱 앞에 개수는 3행 3열의 원소가 2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주대각선 성분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5, 3, 2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x1의 제곱은 1행 1열의 개수, x1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1행 1열의 원소, x2의 제곱 앞에 개수는 2행 2열의 원소, x3의 제곱 앞에 개수는 3행 3열의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 앞에 있는 개수는 이거의 반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마주보는 건 항상 똑같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1행 2열 있잖아요. 1행 2열의 원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값에 이 숫자에 반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마주보는 걸 더한 게 이거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행 2열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반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를 봐도 1, 3가 없잖아요. x1, x3가 없다는 얘기는 앞에 개수가 0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의 반, 0의 반을 써봤자 여기 1행 3열 여기거든요. 마주보는 게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0입니다. 자, 이번에는 2, 3 있잖아요. 2, 3, 2행 3열 앞에 개수는 이 숫자의 반이에요. 2행 3열은 여기 있거든요. 이거의 반이니까 8을 둘러놨으니까 여기에 4, 마주보는 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4 이렇게 돼 있군요. 자, 이것이 바로 2차 형식, 예제 2번에서 주어졌던 2차 형식을 바로 행렬 형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2차 형식의 그 대칭 행렬 이런 모양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숫자를 보고서 바로바로 이 행렬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시 2차 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번에는 요 x라는 요 식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해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x는 이게 x1, x2, 이게 x1, x2, 이게 x1, x2인데 각각 넣어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가운데 것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가운데 거는 곧 예제 4번에서도 한 번 더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생략하고요. 이 가운데 것만 대입해서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x벡터가 2하고 마이너스 2예요. x1이 2고 x2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x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그리고 자 이제 x1과 x2의 곱이에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 앞에 마이너스 8을 곱했으니까 32 플러스 32가 됐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2는 4 마이너스 5배라니까 마이너스 20이에요. 36에서 27 빼니까 16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2차 형식에다가 2하고 마이너스 2라는 벡터를 계산해 보니까 16이었다는 것을 일단 알게 됐습니다. 이 잠시 후에 예제 4번을 풀 때 이 결과를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축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축 정리는 우리 교재 예제 4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예제 4번보다 좀 더 앞서서 설명한 뒤에 그리고 나서 예제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즉 교재에 있는 순서를 좀 바꿔서 주축 정리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예제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축 정리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요. 자,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가 n차의 대체 행렬이면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X 이 2차 형식을 교차곱이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2차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직교 변수의 변환이 존재합니다 라는 것이 주축 정리의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행렬 A가 대체 행렬입니다. 우리는 앞전에서 대체 행렬은 반드시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직교 대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P라는 행렬을 찾아야 되는데, 즉 직교 행렬 P를 찾아야 되는데요. 직교 행렬 P의 모양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 행렬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복되는 고유값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람/시미트 과정을 통해서 직교화를 시켜서 서로 간에 다 수직이 되는 그러한 고유 벡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을 단위 벡터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래서 직교행렬이 된다는 것을 배웠었죠. 직교행렬은
인버스가 트랜스포즈와 같은 행렬이 직교행렬이에요. 근데 이 직교행렬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각각의 열벡터는 단위 벡터여야 되고요. 각각의 열벡터들끼리 내절한 것이 0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열벡터들이 서로 간에 수직이었을 때 직교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직교행렬이 될 필요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열벡터가 단위 벡터이고 열벡터끼리 내적이 제로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대체행렬이 주어지면은 반드시 이렇게 직교행렬 P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앞전에서 그 P를 찾는 과정을 설명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렬 A가 대체행렬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A가 이 정리를 증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가 대체행렬이므로 우리는 고유 벡터들, 서로 수직인 고유 벡터들, 단위 고유 벡터라 하겠습니다. 들로 이루어진 직교행렬 P가 존재합니다. 이 P의 모양은 이제 다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열 단위 벡터, 제2열도 단위 벡터, 제3열 쭉 가서 제_n열도 단위 벡터이면서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단위 벡터이고요. 서로 간의 수직입니다. 그래서 직교행렬 P가 존재합니다.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P가 존재해서 이미 잘 알다시피 P의 트랜스포즈 AP는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D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바로 B1이라는 고유 벡터를 만들 때 사용했던 대응하는 고유값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고유값들로 여기 일행일렬은 B1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행이열은 B2라는 이 고유 벡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고유값이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n열의 원소는 bn이라는 고유 벡터를 만들게 되는 고유값이 있었을 텐데요. 이와 같은 나머지 다 0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 대각행렬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x = py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충분히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p의 각각의 열벡터들이 서로 간에 단위 벡터이면서 직교를 합니다. 직교행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들은 Rn 공간에 직교 기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B의 각각의 열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합니다. B1 벡터와 B2 벡터 그리고 Bn 벡터 얘네들은 Rn에 직교 기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Rn 안에 있는 임의 벡터,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거는 임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Rn 안에 있는 임의 벡터 x에 대하여 자, 이 x가 과연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Rn 안에 속하는 임의 벡터 x에 대하여 그러면 이 x는 Rn 안에 있는 임의 벡터니까 Rn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B1 벡터의 Y1배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B2 벡터의 Y2배 이런 스칼라가 있겠죠. 자, 1차 결합하는 이렇게 가중치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Bn 벡터의 여기 Yn 이렇게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스칼라들이 존재합니다. Y1부터 Yn이 존재하겠죠. 그것도 유일하게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많이 해왔던 것처럼 얘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인데요. 이것을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들은 이미 앞에서도 계속 이 벡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B1, B2, Bn이죠. 이 벡터와 그리고 여기 Y1, Y2, Yn이죠. 자, 이렇게 왜냐면 행렬 계산해 보세요. 얘랑 얘랑 곱하고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고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해서 계산한 게 이 모양이잖아요. 따라서 이 벡터들의 1차 결합은 행렬과 행렬의 곱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잘 보면 얘가 바로 여기서 말했던 P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P예요.
얘가 이제 P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요 벡터를 Y1부터 YN으로 이루어지는 N×1 매트릭스를 그냥 Y라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X 이퀄 PY를 만족시키는 그런 변수 변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P는 앞서 말했던 직교행렬입니다. 대체행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교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X 이퀄 PY를 만족하는 변수 변환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Y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Y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Y는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Y1부터 Y2,Yn은 X의 기조 B에 의해서 표현되는 좌표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 Y는 다르게 표시한다면 이 X의 좌표 벡터예요. X의 좌표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기저 B에 의한 좌표 벡터 또는 좌표행렬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Y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P는 이제 X는 PY에서 Y를 다시 써보니까 얘는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P가 직교행렬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열벡터는 서로 간에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수직이고 그러니까 제로 벡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0벡터 아닙니다. 열벡터 0벡터도 아니고 서로 간에 그 수직이었기 때문에 직교행렬입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래서 P 인버스를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P 인버스를 양변에 곱하면 P 인버스 X는 이퀄 여기는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 곱했으니까 얘만 남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 P가 직교행렬이니까 직교행렬의 정의로부터 직교행렬은 역행렬이 트랜스포즈와 같은 행렬을 우리는 직교행렬이라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대신에 P 트랜스포즈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게 이렇게 됐네요. 이때 이것은 Y를 뜻하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Y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대신에 P 트랜스포즈 X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X 트랜스포즈 AX가 이런 대응 관계로부터 Y 트랜스포즈 DY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X는 이퀄 PY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PY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PY의 트랜스포즈 A 그리고 X 대신에 PY를 대입합니다. 이제 행렬과 행렬의 곱에 관한 전체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전체가 되니까 Y의 트랜스포즈, P의 트랜스포즈가 됐고요. 그 다음에 A, 여기는 그냥 PY입니다.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Y 트랜스포즈 여기를 결합을 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P의 트랜스포즈 AP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P의 트랜스포즈 AP 우리는 앞전에서 공부했었죠? A가 대체 행렬이고 P가 직교 행렬이니까 이거는 직교 대각화가 되잖아요. Y 트랜스포즈 다이고널 매트릭스 D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이식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직교 변수 변환의 존재성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P를 이용하면은 X 트랜스포즈 AX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Y 트랜스포즈 DY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 트랜스포즈 DY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식을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Y 트랜스포즈를 계산할까요? 자, Y 트랜스포즈니까 Y1 이걸 Y라고 놨었잖아요. 이걸 Y라고 놨었으니까 Y 트랜스포즈는 Y1, Y2, YN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앞서 여기다 설명한 것처럼 람다1, 람다2 이렇게 돼 있고 람다N입니다. 나머지 다 제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Y1, Y2 이렇게 돼 있습니다. YN이고요. 이들을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자, 이제 람다1 Y1이고 람다2 Y2가 될 것이고 람다N YN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Y1 Y2 YN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행렬 계산해 봅니다. 람다1 Y1의 제곱 플러스 람다2 Y2의 제곱 플러스 람다N YN의 제곱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모양을 잘 보면은 각각의 제곱들만 남아있죠. 각각의 제곱들만 있고 이 안에 어디를 봐도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 Y1과 Y2의 곱 이러는 거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2, Y3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차 곱항이 없는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직접 계산하니까 X 트랜스포즈 AX는 앞서 예문을 살펴본 결과 X 트랜스포즈 AX는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에 1차식의 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예 얘가 대각행렬이 아닌 이상 우리 앞에서 확인해 본 결과 예제 1번의 A번처럼 아예 얘가 대각행렬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대체행렬에서는 서로 다른 1차식의 곱항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주축 정리를 사용해 보니까 서로 다른 1차식의 곱항이 결코 나오지 않는 아주 간단하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형태의 2차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주축 정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입니다. 이 정리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주축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2차 형식을 변수 변환하여 교차 곱항이 나타나지 않는 2차 형식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바꿔보란 얘기입니다. 이 예문이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3번의 모양입니다. x1의 제곱 마이너스 8 x1 x2 마이너스 5 x2의 제곱인데요. 이렇게 1차식의 곱항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식을 바꿔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바꾸려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적당한 변수 변환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요. 주어진 저 행렬 A, 대체 행렬에 대한 이 행렬 P를 찾아야 됩니다. 이 행렬 P를 찾은 다음에 대입을 해서 정돈하면 Y 트랜스포즈 DY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의 직교 행렬을 구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 2차 형식을 X 트랜스포즈 AX꼴로 바꿔보겠습니다. X는 X1, X2로 구성된 행렬이고요. 이제 X1, X2에서 행렬 A의 모양을 찾습니다. 행렬 A의 모양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미 앞서도 설명했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X1의 제곱합의 개수는 1이에요. 그리고 X2의 제곱합의 개수는 마이너스 5가 됐고요. 그리고 X1과 X2의 곱합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 값의 반, 마이너스 4, 마주보는 게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렬 A가 대체 행렬이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주 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요. 1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람다,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고요.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람다를 찾을 것이고 람다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이 나온다면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가 대체 행렬일 경우 서로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 직교 행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풀어보도록 할지요. 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바깥으로 빼냅시다. 그럼 이렇게 곱할 때 마이너스 요제도 곱해서 계산하면은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조를 곱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5 더하기 람다나 람다 더하기 5나 똑같으니까 내림차순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뺍니다. 16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정돈하니까 람다의 제곱 5에서 1을 빼니까 4람다.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5하고 그렇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3하고 그 다음에 7 3, 7이 21이죠. 자, 이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7에서 3 빼니까 4 3, 7이 21 맞네요. 자, 이제 인수분해 됩니다. 람다 마이너스 3과 람다 플러스 7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람다가 3도 있고 마이너스 7도 있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을 갖고 있으니까 람다가 3일 때 대하는 고유벡터와 람다가 마이너스 7일 때 대하는 고유벡터는 서로 직교합니다. 자, 이제 람다 3일 때부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a-3i x 이퀄 0을 만족하는 0이 아닌 해를 구할 거예요. 자, 이제 이 행렬 방정식을 풀어보면 주대각선에서 3을 뺀 꼴이네요. 여기서 바로 3을 뺐다 봅시다. 1에서 3을 빼니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을 빼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8 이와 같이 됐습니다. xy 0, 0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니까 x 플러스 2y 이퀄 0 이와 같이 됐군요. 알기 쉽게 y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x를 그냥 계산, 분수 나오기 싫으니까 그냥 2알파로 놓아 볼게요. 2알파라 하면은 y는 여기다 2알파를 집어넣으니까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가 3일 때 되는 고유 벡터를 구합니다. 람다 3일 때 여기가 2알파고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알파를 묶어내면 2하고 마이너스 1인데요. 조금 더 변형합시다. 우리는 여기서 이게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단위 벡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위 벡터화 시켜놓은 다음에 계산하도록 하죠.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겠습니다. 루트 5분의 2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아예 이렇게 단위 벡터로 만들어 놓고 계산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약간의 상수배가 바뀌었을 테니까 이제 편의상 알파 프라임이라 놓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알파는 처음에 놓을 때 적당한 비례상수로 놓은 것 뿐이에요. 0이 아닌 비례상수입니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위 벡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람다가 3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7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7일 때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에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이걸 만족하는 0이 아닌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행렬방정식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주대각선에서 7을 더하는 거네요. 자, 여기다 7을 더하니까 8, 여기다 7을 더하니까는 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요. 잘 보면 두 개의 방정식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에서 4분의 1을 곱해버리니까 2x 마이너스 y 이퀄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y는 이퀄 2x 이렇게 되는군요. 이제 이번에는 x를 베타로 놓겠습니다. x를 베타로 하면 y는 2x니까 2베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람다가 마이너스 7일 때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가 베타일 때 여기가 2베타였어요. 일단 베타를 묶어내면 1인데 이거는 역시 고유 벡터는 될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직교행렬을 만들 때는 단위 벡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형을 했더라 보겠습니다. 자신의 크기로 나눠요.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와 같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베타 프라임은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베타 프라임은 0이 아니었더라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람다가 마이너스 7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찾았습니다. 자, 이 둘은 각각 단위 벡터입니다. 그리고 서로 내적하면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과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볼게요.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요. 대체 행렬에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서로 직교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벡터와 빨간색 벡터를 내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5분의 2, 이렇게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니까 0이 맞죠? 그래서 서로 직교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라는 행렬을 선택하는데요. P를 만들 때, 자, 우리는 자, 나온 순서대로 그냥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5분의 1, 여기는 루트 5분의 2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나온 순서대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P의 제1열은 바로 람다 이퀄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로 놓은 거고요. 제2열은 람다 이퀄 마이너스 7에 대한 고유 벡터를 가지고서 P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이 P는 분명히 역행렬하고 트랜스포즈가 같은 직교행렬입니다. 직교행렬은 원래 역행렬하고 전치가 같은 행렬이 직교행렬인데요. 좀 더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각각의 열 벡터가 단위 벡터고요. 내적이 제로가 되면 이 행렬 자체가 직교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직교행렬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변수 변환을 이용해서 1차식의 곱이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2차 형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였었으니까 이 P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에다가 이제 x를 이퀄 py라 놓겠습니다. P는 조금 전에 구했던 직교행렬 P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앞서 했던 것처럼 x 대신에 py를 대입합니다. py의 트랜스포즈 a,
x 대신에 py를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져서 y 트랜스포즈 p의 트랜스포즈 a py가 될 것이고요.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교대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이고널 매트릭스 이와 같이 되고요. 이때 다이고널 매트릭스는 얘는 P를 만들 때 노란색이 왼쪽, 빨간색이 오른쪽이죠. 노란색에 대하는 고유값이 3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에 대하는 고유 벡터 마이너스 7이 두 번째에 있으니까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행렬에. 그리고 얘가 대각행렬이니까 항상 주대각선은 고유값들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대각행렬이니까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0입니다. 자, 이제 우린 여기에서 여기 x1, x2 대신에 이쪽은 y1, y2를 놓고 계산하도록 하죠. 주어진 식은 이제 여기가 그냥 뭐 행렬을 이렇게 써도 되고 대괄호 써도 되고 상관없겠죠. 그냥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를 쓰는 게 더 편해서 괄호를 써서 표시할게요. y1, y2, y1, y2 그리고 여기는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3, 0, 0,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는 y1, y2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계산해 볼까요? 행렬 계산하니까 3y1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y2 그리고 여기가 y1, y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렬 계산하니까 3y1의 제곱 마이너스 7y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조금 전에 계산했던 예제 4번에서 x1과 x2로 표시했을 때는 서로 다른 1차식의 곱항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런 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제 4번 교차곱 항이 나타나지 않는 2차 형식으로 바꾸라는 것은 여기까지 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예제 4번의 결과를 이제 배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요 예문을 풀었었죠. 이거 좀 지워볼게요. 요 예문을 풀었을 때 x1, x2가 2하고 마이너스 2였을 때 이걸 대입했더니 아까 16인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일이 나타난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y1, y2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p 이게 x는 이퀄 py거든요. 요 x가 2, 마이너스 2일 때 대응하는 y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y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양변에 p 인버스를 곱하면 y를 찾을 수 있는데요. p 인버스 x 요 x는 2,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인버스는 이제 여기 직교행렬이니까 직교행렬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버스가 트랜스포즈와 같은 행렬이라 얘기를 했었죠. 역행렬을 구하는 것보다는 트랜스포즈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교대각화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요. 셈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P 트랜스포즈 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P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행렬인데요. 이 행렬에 그냥 괄호를 써서 표시할게요.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꿉니다. 루트 5분의 2 행을 열로 바꾸니까 루트 5분의 1 행과 열을 바꾸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그리고 루트 5분의 2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는 앞에서 했던 2하고 마이너스 2 즉 우리는 대응하는 값을 여기다 넣을 생각인데요. y1, y2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y1, y2를 대입한 결과가 x1, x2가 2, 마이너스 1일 때 대응하는 y1, y2는 어느 좌표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대입한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자, 이제 이거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렬 계산하죠. 루트 5분의 4하고 2를 더니까 루트 5분의 6이에요. 행렬 계산하니까 루트 5분의 2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예요. 자, 이제 y가 이렇게 구해졌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qx가 쭉 계산해서 이거랑 같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x값 2,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y값은 이게 y값이에요. y1, y2인데요. 이 y값이 루트 5분의 6,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값을 대입해도 같은 결과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죠. y1의 제곱, 이걸 제곱하니까 5분의 6, 3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y2의 제곱, 이걸 제곱합니다. 5분의 2는 4. 5분의 80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80을 5로 나눴으니까 5, 1은 5. 그 다음에 여기 30이니까 5, 2, 3, 16. 아까와 똑같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2,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 결과가 16이 나왔는데 이번엔 여기에다가 대응하는 y1, y2를 똑같이 대입해서 계산해도 똑같이 16이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여기다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1의 제곱 마이너스 8 x1 x2 마이너스 5 x2의 제곱이 만약에 얘가 어떤 적당한 뭔가를 대입했을 때 상수가 나왔다면은 이제 이들은 이런 식으로 변형해도 똑같이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y와 y를 대입해서 뭔가 구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하고 얘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그래프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간 다음에 할까요? 지금 이 그림이 저자가 설명하려는 건 뭐냐면, 자, 이제 x 트랜스포즈 ax에다가 우리는 2,-1을 계산했어요. 여기다 2,-1을 넣고 계산하니까 16으로 갔었잖아요. 16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x = py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y에다 p를 곱하면 x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y에다 p를 곱하니까 x가 됐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y가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루트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를 계산했더니만 얘가 바로 y 트랜스포즈 dy잖아요. 얘도 똑같이 16으로 가서 이런 2차 형식에 대한 주축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서로 다른 1차식의 곱항이 있었는데 이 아래쪽에 이 변형은 얘네들은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갔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더욱이 그럼 얘네들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이 있다 보니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얘로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의미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축은 x1축이고요. 세로축은 x2축입니다. x1, x2 입장에서 본다면 이 도형은 빨간색으로 덧칠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곡선이었던 거예요. 전혀 알아보기 힘들었던 곡선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수 변환 y1과 y2를 이용해서 바꿔보니까 y1, y2 입장에서 본다면 얘네들은 쌍곡선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축이 y1 축입니다. 이 축이 y2 축이었고요. y1, y2에서 본다면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우리가 약간 회전해서 생각해 보세요. 회전해서 놓고 보니까 양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쌍곡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양 자체 여러분들이 이퀄 1 이렇게 써보세요. 쌍곡선, 이게 상수를 놓는다면 쌍곡선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하얀색 좌표축 x1, x2 입장에서 보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좌표축을 도입해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잘 보면 y1, y2가 서로 수직이 되는 이런 축인데요. 자, 얘네들은 각각 뭘 나타내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1, y2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y1, y2는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y1, y2는 앞서 설명했었을 때 x = py에서 이 py에서 y는 x의 좌표 벡터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좌표 벡터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y1, y2를 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기저 B에서 표현되는 앞에 스칼라 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저 B가 어떤 건지 알죠? 이 P를 구성하고 있는 B1 벡터와 B2 벡터, 예를 들어 두 개만 해봅시다. 얘네들을 열 벡터들로 구성되는 기저가 바로 B1, B2였었어요. B라는 기저였었어요. 직교 기저. 자, 이제 이 말의 의미는 Y의 성분들이 의미하는 바는 기저 B에 의해서 생기는 X의 좌표 벡터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여기가 P의 모양을 찾아야죠. 아까 P를 지웠습니다만 P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P 트랜스포즈의 모양이니까 이걸 전치시켜 버리면 돼요. 자, 루트 5분의 2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그리고 여기도 루트 5분의 1과 루트 5분의 2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자, 얘가 바로 B1 벡터를 의미하고요. 얘가 B2 벡터를 의미하는데 이 둘은 각각 서로 직교하고 있었고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R2의 직교기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직교기저죠. 자, 그럼 이 기저들을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했을 때 바로 이 X의 좌표 벡터를 나타내는 Y는 Y1이 루트 5분의 6, Y2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라는 얘기는 바로 B1 기저 앞에 루트 5분의 6을 곱하고 B2 기저 앞에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를 곱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정말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뭘 계산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이 Y1, Y2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X2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X의 벡터하고 결과가 같아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X2하고 마이너스 2를 만들 때 과연 B1 벡터가 이거죠.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에 이만큼 루트 5분의 6배를 한 것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Y1 벡터 루트 5분의 6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Y2 벡터가 B2 벡터 Y2 벡터 아니라 Y2 성분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B2 벡터의 성분은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앞에 여기가 Y1, Y2가 맞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좌표 벡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게 맞다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X는 이제 B1 벡터의 Y1배 그리고 B2 벡터에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앞 시간에 주축 정리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요. 정말로 이 Y1, Y2가 B1의 Y1배, B2의 Y2배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변을 계산해서 좌변이 나온지를 보면 되죠. 이렇게 곱하니까 5분의 12,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자,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더해 보겠습니다. 12에서 2를 빼니까 5분의 10이니까 2가 됐죠? 이거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10이죠.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직교변수 변한 Y는 X의 기저 B에 의해서 표현되는 좌표 벡터가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B1 벡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자, B1 벡터는 여기 잘 보세요. X좌표가 루트 5분의 2, Y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루트 플러스, 제1성분이 플러스고 제2성분이 마이너스니까 바로 요 Y1 벡터 위에 있는 기저를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Y1은 이 벡터가 놓여 있는 것이 초록색으로 할게요. 여기쯤에 있어요. 요 벡터가 이건데요. 이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이 바로 부분 공간이 Y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 보세요. 제1성분이 루트 5분의 1, 제2성분이 루트 5분의 2니까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니까 이렇게 되는,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이 Y2였어요. Y2축.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수직이 맞구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래서 2차 형식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잘 음미해 보면 절대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풀이 과정이 길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숨겨져 있는 뜻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서 설명하다 보니까 강의는 좀 길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본다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직교 변수 변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주축의 기하학적인 해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뭘 나타내냐면 앞서 예제 1번 처음에 했을 때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이 없는 경우가 있었죠. 예제 1번 요걸 풀 때 이런 형태의 2차 형식을 계산했을 때 그냥 제곱들만 있었잖아요.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렇게 x1과 x2의 곱,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좌표축에 반듯한 이런 도형이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이번에는 만약에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림이 이렇게 회전돼서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회전돼 있잖아요. 앞에 문제도 그림이 회전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림의 결과가 이렇게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이 있습니다. 회전 변환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도형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직규 변수 변환을 이용해서 주축 정리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축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직규 변수 변환을 나타내는 이 각각의 열벡터들로 생성되는 축을 각각 이렇게 새로운 y1, y2 축이라 놓고 나서 본다면은 얘는 옆으로 보니까 이렇게 타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이 있을 때는 무슨 도형인지 모르는데 주축 정리를 이용해서 1차식의 곱을 사라지게 만든다면은 훨씬 더 쉽게 도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제 5번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타원은 방정식의 그래프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방정식이 타원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게 타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타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제 4번의 문제를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이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형 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x 트랜스포즈 ax 이퀄 여기 48로 되어 있군요. 자, 이제 이거를 계산합니다. x1, x2 문자 두 개로 있으니까 R2상에 있는 평면상의 곡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 세 개라면 공간상의 곡면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평면상에 있을 때는 2차 곡선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공간상에 있는 경우라면 2차 곡면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원면, 구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하는데요. 이제 모양을 보면 x1, x2 그리고 여기가 x1, x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48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렬의 모양을 찾아야 되죠. 행렬의 모양은 x1의 제곱합의 개수는 5예요. 그리고 x2의 제곱합의 개수도 5가 됐고요. 그리고 x1과 x2 합의 개수는 마이너스 4니까 이거의 반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렬 A의 모양을 찾아본 결과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예요. 얘는 대체 행렬이죠. 얘가 대체 행렬이니까 우리는 이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고 역시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터미넌트 a-람다 이퀄 0이라는 고유 방정식을 풀도록 하죠. 자,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뺍니다. 5-람다, 5-람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퀄 0예요. 자,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면 5-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입니다.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뺐습니다. 근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됩니다. 5-람다 플러스 2와 5-람다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꼴이니까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7-람다로 그 다음에 여기는 3-람다로 표시가 돼서 람다가 7과 3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선 람다가 3일 때부터 보겠습니다. 람다가 3이면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 a-3i x 이퀄 0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대각선에서 3을 빼죠. 자, 여기서 3을 빼니까 5에서 3 빼니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5에서 여기도 똑같이 2네요. 그 다음에 xy 이퀄 0, 0 이렇게 됐습니다. 행렬 풀어보면 두 개의 방정식이 같아요. 그래서 x-y 이퀄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x를 알파로 보면 y도 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람다가 3일 때에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합니다. 알파로 놓는다면 알파 묶어내면 11인데요. 이거 단위 벡터 아니니까 다시 적당하게 자신의 크기로 나눈 것으로 식을 변형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변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파 프라임은 0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람다가 7일 때를 계산합니다. 람다 7일 때, 자, 주대각선에서 7을 뺍니다. 여기서 7을 빼니까 5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xy 이퀄 0,0인데요. 두 개의 방정식이 같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y는 이퀄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번에는 람다가 7일 때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y를 베타로 넣어 봅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베타 되죠. 즉 모양을 이렇게 놓지 말고 뭐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표시했다고 보면 되죠. x 이퀄 마이너스 y라고 보면 되고 y를 베타로 놓으니까 x는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역시 단위 벡터 아니니까 단위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식을 변형한 겁니다. 자신의 크기를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람다가 7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찾았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간에 3하고 7 서로 다른 값이잖아요. 대체 행렬에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서로 수직입니다. 보세요. 내적하면 0이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P를 만들어서 계산하도록 하죠. 하는 방법은 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규모가 3x3라면 굉장히 식이 오래 풀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2x2로 주어지는 경우라면 2차로 주어지는 경우라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1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갖고 하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색깔로 구별하겠습니다. 노란색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이었습니다. 파란색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P를 이것이라 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라 하면 P는 당연히 직교행렬입니다. P는 직교행렬입니다. 실제로 역행렬하고 트랜스포즈가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열벡터가 단위 벡터고 내적은 제로가 돼서 직교행렬이 맞습니다. 자, 이제 변수 변화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곱항을 소구하는 변수 변화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는 이퀄 py를 놓겠습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주어진 식은 x 트랜스포즈 ax 이퀄 48 그래프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x 대신에 py를 대입하고 트랜스포즈 a 그리고 x 대신에 py를 대입하고 이퀄 48이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x값에 대하는 y값을 똑같이 대입해 보니까 숫자는 변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도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그림이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x값에 대한 y값을 물론 대입해야 되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얘네들을 다 계산하면 y의 트랜스포즈 p의 트랜스포즈 ap 그리고 y 이퀄 48이 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직교대각하잖아요. 그래서 y 트랜스포즈 다이고널 그리고 y 이퀄 48이 됐습니다. 이제 얘는 y1, y2 그리고 여기가 노란색이 먼저 오고 파란색이 나중에 왔잖아요. 노란색이 3이었었습니다.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 이렇게 되는군요. 나머지는 제로고요. 대각행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1, y2 그리고 여기가 48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얘네들 다 계산하면 3y1의 제곱 더하기 7y2의 제곱이 이퀄 48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꿔서 표시하니까 y1의 제곱 앞에 개수, y2의 제곱 앞에 개수가 모두 플러스면서 서로 숫자가 다르죠. 타원의 방정식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양변을 48로 나눠서 우변을 1로 보면은 y1 절편과 y2 절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y1, y2의 의미는 자, 이제 이 1열 벡터와 2열 벡터를 살펴보겠습니다. 1열 벡터하고 2열 벡터를 살펴보면 이게 x1이고 이게 x2였을 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자, 이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네요. 자, 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이 바로 y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이 이건데요.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잖아요. 서로 수직입니다. 직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y2였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축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이 주축을 변형시켰거든요.
이들로부터 얘네들 확인해 보니까 y1 절편, y2 절편을 다 계산해 봐야 되죠. 이거 좀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면에 48로 나눠요. 48분의 3분의 y1의 제곱. 번무수 쓴 거예요. 내양분의 명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48 그리고 7분의 y2의 제곱 이퀄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크면 클수록 줄어드니까 y1 절편이 크고 y2 절편이 작다는 얘기니까 도형이 대략 이렇게 생겨야겠군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런 모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됐나요? 그래서 2차 형식의 모양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서로 다른 1차식의 곱항을 소거시킬 수만 있다면 주어진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2차 형식 그리고 이 2차 형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서 배웠던 주축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서 2차 형식의 모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식을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양의 정보다, 음의 정보다 이렇게 해서 2차 형식을 형식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